고요한 시간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운명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해군 평택기지, 그 중에서도 가장 활기가 없고 빛이 바랜 공간인 보급창 3호입니다. 끊임없이 물품들이 입고되고 출고되는 군대의 심장 부위지만 정작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굳이 심각한 안보나 전력 강화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작은 여성 장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 28살의 해군 보급 하사였습니다. 민지 하사의 체구는 유난히 작았습니다. 100cm 초반의 마른 몸은 해군 일반 근무복 속에 파묻혀 있었고 앳돼 보이는 얼굴 탓에 가끔 새로 전 입원 훈련병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변의 시선을 끄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왼쪽 손목에 선명하고 깊게 새겨진 붉은 흉터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였지만 마치 어제 생긴 것처럼 그 색깔과 모양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 이상이었고 보급창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수군거림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김하사 봤냐? 그 손목? 진짜 자해라던데. 쉿, 조용히 해. 보급병 주제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척하는 거 아니야? 주목받고 싶어서 환장한 거지. 특히 새로 전입 온 젊은 사병들은 민지를 놀림감으로 삼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엉고 일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군 생활에 익숙해진 햇병아리였지만 자신의 계급이 민지 하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외형과 흉터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멸감을 드러냈습니다. 고 일병은 종종 다른 병사들에게 귓속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현장에 투입한다고 생각해봐. 자기 몸 하나 못 간수해서 전력만 깎아 먹을 걸. 보급창 구석이 딱 어울리지. 아니, 솔직히 군인이 돼서 그런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민지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 끝으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고요한 수면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무지한 조롱을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대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장비 목록을 확인하고 재고를 전산에 입력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빨랐으며 일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서류 위를 지나갈 때마다 평택기지의 복잡한 보급체계는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녀의 업무 능력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났지만 아무도 그 능력을 흉터와 연결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 좋게 보급 1이 적성에 맞은 조용한 여자 정도로 치부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롱과 무시 속에는 처절한 탄 드라마틱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에서 가장 나약하고 쓸모없다고 평가받는 이 작은 여성이 사실은 가장 강하고 가장 유능하며 그 흉터야말로 그녀가 겪은 가장 위험하고 영광스러운 임무의 대가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잡무를 처리하는 보급병이 아니라 이름조차 비밀에 붙여진 해군 특수전의 어둠 속의 그림자감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짊어진 흉터의 진실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나 자해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기밀을 확보하기 위해 적진 깊숙이 홀로 침투했던 처절한 사투의 증표였습니다. 그녀는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의 몫까지 감당했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이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급창의 구석을 택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평화로운 삶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보급창의 고독은 안식처였고 무관심은 그녀가 지켜낸 평화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만든 고요함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평화는 깨지기 직전이었고 그녀를 조롱하는 이들의 무지는 곧 충격적인 깨달음으로 바뀔 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존재를 유일하게 알아보는 한 남자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신화의 주인공처럼
민지 하사의 숨겨진 과거는 가장 아이러니하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급창의 평범한 일상은 이제 막 가장 비범한 서사의 시작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은 관찰의 게으름에서 비롯됩니다. 평택기지 보급창 3호의 사람들은 김민지 하사를 규정하기 위해 그녀의 다점은 작은 체구와 오른쪽 손목의 흉터자라는 가장 쉬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민지 하사의 외적인 나약함과 내적인 상처에만 주목했을 뿐 정작 그녀가 그들의 군 생활을 지탱하는 데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눈 감았습니다. 그들이 외면한 것은 바로 민지 하사의 무심한 유능함이었습니다. 민지 하사의 일상은 새벽 5시 30분 군기지의 어둠이 채 걷히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보급창 직원들의 숙소에서도 그녀의 방은 가장 먼저 불이 꺼지고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보급창으로 출근하기 전 개인적인 체력 단련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홀로 땀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강한 의지를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설령 보았다 하더라도 흉터를 가리기 위해 운동하는 문제야 정도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오해는 민지 하사가 바랐던 고요함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오전 7시 정각 민지 하사는 정확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업무 책상은 언제나 깔끔했고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제고 코드와 입출고 기록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급창을 관리하는 김 상사 가스체는 민지 하사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그조차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김 상사는 그저 김 하사 덕분에 일이 수월하다는 말로 그녀의 존재를 단순화했습니다. 보급창의 일과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요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경 항공대에서 긴급 통신이 날아왔습니다. 정비에 필요한 특수 공구가 당장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보급창의 다른 병사들이 허둥지둥 재고 목록을 뒤지기 시작할 때 민지 하사는 이미 컴퓨터 화면을 잠시 응시한 후 망설임 없이 창고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때때로 무거운 물품을 옮길 때 방해가 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숙련된 기술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특수 공구 상자를 혼자 들어 올릴 때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힘든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츠고 일병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저런 몸으로 뭘 한다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보급일이나 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현장 가면 바로 부상당해서 질질 짧게 뻔해. 고 일병의 말은 다른 병사들의 수군거림을 유도했습니다. 맞아. 저렇게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데 보급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아이러니네. 민지 하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등 뒤로 들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정확히 지정된 위치에 내려놓고 서류에 필요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속함과 정확함, 이 두 가지가 그녀의 업무 철칙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들의 조롱보다 물품 하나하나의 상태와 위치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은 그녀의 고독이 극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지 하사는 항상 식당 구석의 테이블에 홀로 앉아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주위 테이블에서는 끊임없이 그녀의 흉터에 대한 추측과 험담이 오갔습니다. 혹시 전에 큰 사고를 쳤는데 징계받고 보급으로 좌천된 거 아니야? 아니면 부적응자라서 관심병사로 관리되는 건가? 아니면 말고 어쨌든 현장에는 못 나갈 관상이야. 그 누구도 민지 하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고 민지 하사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 듯 자신의 존재감을 극도로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흉터에 대한 호기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무관심으로 변해갔고 그녀는 평택 기지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용한 여성 보급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조차도 그저 보급 업무에는 필요한 능력 정도로 축소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범함과 무관심은 사실 그녀가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유능함, 그녀의 압도적인 과거는 역설적으로 그녀가 이 평화로운 보급창에 숨어들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칭송이나 영광 대신 스스로를 격리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흉터를 드러낸 채 묵묵히 일하는 이 시간이 과거의 격렬함으로부터 도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낙인은 그녀의 눈에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가 평화로운 현재도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운명의 대가를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고요함과 무관심이 김민지 하사를 감싸고 있던 어느 금요일 오후, 평택 기지에 새로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파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해군 특수전전단, 바로 소총부대가 기지에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부대의 도착은 민지 하사가 그토록 원했던 무관심의 장막을 운명적으로 찢어밟히게 될 서막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보급창에 예기치 않은 손님이 방문할 예정이었고, 그 방문객은 김민지 하사의 흉터에 담긴 진실을 아는 유일한 외부인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보급창의 시간은 이제 곧 멈출 것입니다.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특징입니다. 보급창 3호의 무관심이라는 장막 속에서 평화롭던 김민지 하사의 일상은 마치 누군가 운명의 실타래를 강제로 끊어내듯 갑작스럽게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해외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해군 특수전전단 암호명 소총부대가 평택기지에 입항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일반적인 복귀 이상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극비 작전 수행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 자체에 기지 전체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보급창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특수 장비, 일반 병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첨단 통신 장비와 개량형 방탄복, 야간 투신경 등을 회수하고 검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지 하사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복잡하고 정밀한 업무일 뿐이었지만 이 임무는 그녀를 다시 과거와 현재의 교차로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경 보급창 앞마당에 검은색 군용 차량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은 보급창의 일반 병사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검은 옷차림이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긴장감은 주변 공기마저 압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창고로 들어선 대원은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민지 하사를 흘끗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이봐, 보급창에 아가씨가 있었네. 이런 편한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뒤따라 들어오는 다른 대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하하, 이렇게 작은 사람이 저 무거운 장비들을 다룰 수 있겠어? 역시 보급은 꿀보직이라니까. 민지 하사는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익숙하게 무시하며 장비 목록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뤄야 할 장비들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전술용 야간 투시경, 특수 제작된 합성 통신 장비, 강화, 방탄, 조끼 등 모두 극도의 정밀 검사를 요하는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비 하나하나를 집어들고 꼼꼼하게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이 통신기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습니다. 민지 하사는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장비를 건네준 특수부대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3달 동안 썼으니 당연하지. 그냥 교체해줘. 민지 하사는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의 일련 번호와 손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일처리 방식은 처음에는 특수부대원들에게 다소 놀라움을 주었으나 곧 그들은 다시금 무관심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실전 경험이 없으니 맨 6월대로만 하는군. 한 대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지 하사는 계속해서 정확한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약 30분가량이 흘렀을 때 마지막 차량에서 한 사람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카락에는 흰색이 섞여 있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대원들과 달리 그는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섰고 그를 본 젊은 대원들은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아, 황 대령님 오셨습니다. 대령 황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보급품 더미를 지나 여전히 장비에 몰두하고 있는 민지하사에게 멈췄습니다. 민지하사는 야간 투시경 렌즈를 닦으며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투복 소매 밖으로 왼쪽 손목에 붉은 흉터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대령 황의 시선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대원들처럼 무심했던 그의 표정은 흉터의 모양과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길고 깊게 새겨진 붉은 상흔. 그 형태는 대령황의 기억 속 15년 전 가장 처절했던 임무와 관련된 어떤 표식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지하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지하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고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령황은 민지하사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고 다시 한번 그녀의 손목 흉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고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령환기 갑자기 몸을 곧게 세우더니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농담 섞인 시선으로 대했던 보급창의 작은 여성 장교에게 특수부대 전체를 이끄는 대령이 그것도 온데 완벽한 격식과 존경을 담아 경례를 올린 것 단인입니다. 민지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 자세는 마치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듯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민지하사 또한 대령황에게 완벽하게 경례를 답했습니다. 그녀의 경례는 그 어떤 젊은 장교보다도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경례를 지켜보던 나머지 특수부대원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령황은 경례를 마친 후 민지하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보급창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특수부대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가벼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지하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비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태도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 대신 모든 경계심과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운명의 경례는 그렇게 보급창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요했던 보급창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황 대령의 경례는 단순한 군대 내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민지 하사를 둘러싼 수년간의 침묵과 무지를 강제로 깨뜨린 운명적인 망치질이었습니다. 소문은 평택 기지 전체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보급창의 작은 여성 하사가 특수부대 지휘관에게 경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기지 구성원들의 상식과 경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과 함께 더욱 깊은 호기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곧 의심과 적개심으로 변모했습니다. 저게 말이 돼? 황 대령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일개 보급병에게 경례를 한다고? 뭔가 착각이 있었거나 아니면 저 여자가 상황을 조작하고 있는 거야. 김민지 하사를 향한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끈적하고 끈질긴 감시였고 집요한 의혹이었습니다. 보급창 직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부대원들까지 일부러 핑계를 대며 보급창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들은 민지 하사의 흉터, 그녀의 묵묵한 일처리 방식,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가장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것은 고 일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민지하사를 끊임없이 조롱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감춰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민지하사가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졌다는 사실은 자신의 경멸이 순수한 무지였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거짓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오만은 진실 앞에서 격렬한 분노로 뒤틀렸습니다. 김하사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흉터 정말 특수 임무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사고 아닙니까? 대령님께서 경례하신 것도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고요. 고 일병은 노골적으로 비꼬았습니다. 민지하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그분께 여쭤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민지하사의 침묵과 모호한 대답은 고 일병에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진짜라면 왜 당당하게 밝히지 않겠는가? 숨기는 것은 곧 거짓이라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마침내 고 일병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가 주도한 이 사건은 평택기지의 모든 소문을 한순간에 폭발시켰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점심시간 기지 식당 입구 벽에 커다란 종이 포스터 갓쟁가 붙어 있었습니다. 포스터에는 김민지 하사의 왼쪽 손목 흉터 사진이 확대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붉은 매직으로 단 2단어가 굵게 쓰여 있었습니다. 허풍쟁이. 식당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김민지 하사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향한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동정심을 보내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흥미와 조롱이 뒤섞인 냉담한 시선이었습니다. 민지 하사는 그 포스터를 잠시 응시했지만 표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사진이 아닌 복음 목록의 오류를 발견한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식판을 들고 구석의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식당 한가운데서 고 일병과 그의 동료 2명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의 대화 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그들은 포스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민지 하사를 겨냥했습니다. 야, 김하사. 관심 받으니 좋아. 흉터 하나로 기지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네. 특수부대 출신인 척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재밌나? 고 일병의 목소리는 조롱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 병사들은 옆에서 낄낄거렸습니다. 식당 전체가 김민지 하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에 그리고 그녀의 흉터에 멈춰 있었습니다. 민지 하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식당의 중앙에 서자 순간적으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평생을 지켜온 침묵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삶을 원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전장의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김민지 하사는 고 일병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힘이 있었습니다. 고 일병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를 울릴 만큼 명료했지만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고 일병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뭐, 진짜 허풍이었다고? 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민지 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고 일병은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하게 물었습니다. 뭔데? 민지 하사는 짧은 침묵 끝에 마치 15년 전에 차가운 작전 보고를 하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임무에 저는 3번째로 투입되었습니다. 식당 안에 모든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고 일병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의 동료들의 웃음도 멈췄습니다. 민지 하사는 계속했습니다. 3번째요.
먼저 들어갔던 2명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고 일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투입자는 48시간 후 통신 두절, 두 번째 투입자는 3일째 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적에게 발각되어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지하사는 왼쪽 손목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붉은 흉터가 형광등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흉터는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허풍쟁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민지하사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배식구로 향했습니다. 식당의 모든 군인들이 그녀를 응시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가벼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치욕과 무진함대의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흉터는 이제 조롱의 낙인이 아니라 생존과 희생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렇게 무서운 진실을 터뜨리고 보급창의 모든 병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남겼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김민지 하사의 뒷모습은 마치 자신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던져놓고 홀가분해진 전사 같았습니다. 그녀의 진실은 기지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겼고 순식간에 분위기를 역전시켰습니다. 허풍쟁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했던 고 일병과 그의 동료들은 이제 치욕과 경악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순식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흉터는 더 이상 의심의 흔적이 아니라 15년 전 가장 위험했던 작전의 생존 증명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지하사는 승리감이나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고요함과 무관심은 이미 깨져버렸고 그녀의 안식처였던 보급창은 다시금 세상의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이 원했던 삶의 방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로 하는 증언을 넘어선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민지하사는 보급창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의 표면에는 붉은색 인장으로 극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왁스로 봉인된 흔적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15년 전의 공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민지하사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건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 현재로 소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조롱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봉투를 손에 쥐고 보급창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본부 건물을 향했습니다. 본부 건물 2층, 정사령관의 집무실 앞,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민지하사의 구두 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노크했고 안에서는 굵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어와. 보급하사 김민지 보고드립니다. 민지하사가 들어서자 서류를 검토하던 정사령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평택기지를 3년째 이끌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김 하사, 무슨 일인가? 민지하사는 갈색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사령관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의 과거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정사령관은 봉투 표면의 극비 인장과 오래된 왁스 봉인을 살펴보고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뭔가? 15년 전의 봉인입니다. 민지하사의 대답에 정사령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인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걸 열 권한이 있나? 네, 사령관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사령관은 결국 봉인을 뜯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몇 장의 문서였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작전 명령서였습니다. 작전명은 어둠의 그림이었습니다. 정사령관의 표정은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하는 단독 정찰 작전 아닌가? 네, 맞습니다. 투입 인원 1명, 세 번째 투입이었습니다. 민지 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사령관은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작전 보고서였습니다. 1차 투입자 458시간 후 통신 두절, 2차 투입자 71시간 후 적에게 발각되어 사망. 정사령관의 목소리는 점차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3차 투입자 김민지 하사, 임무 성공, 목표 정보 획득, 그러나 탈출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 발생. 그는 민지 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그 임무의 생존자였군. 정사령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거기에는 의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 심부 보호 수술. 그는 민지 하사의 손목을 응시했습니다. 근무복 소매 사이로 보이는 흉터와 문서의 기록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문서는 공로 인정서였습니다. 김민지 하사, 적 후방 단독 침투, 작전 성공으로 국가 기밀 정보 획득에 크게 기여함. 단, 작전의 극비성으로 인해 공개적인 표창은 불가. 정사령관은 문서를 다 읽고 난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문건이 진짜인가? 네. 사령관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대로입니다. 민지 하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사령관은 문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인장과 서명, 용지의 질감까지 모든 것이 15년 전의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사령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민지 하사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미안하네. 전혀 알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사령관님. 민지 하사도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급병으로 있는 건가? 내 능력이라면 간부로 승진하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원했던 자리입니다. 현장에서 물러나고 싶었습니다. 민지 하사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네? 그래서 이 문건은 사령관님께서 보관해 주십시오. 제가 원했던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민지 하사의 말은 간절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웅담을 과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선택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가장 무거운 비밀을 풀어낸 것입니다. 정사령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봉투를 다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투쟁은 이제 끝났지만 기지 전체의 운명은 이제 막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함은 폭풍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사령관의 집무실 문이 닫히고 김민지 하사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을 공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식처인 보급창을 외부의 조롱과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녀의 의도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사령관과의 면담 직후 기지 전체에는 일종의 꼭 공식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김 하사의 문건을 확인했으며 그 모든 소문, 특수작전, 희생, 그리고 흉터, 이 사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택 기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민지 하사를 경멸하던 이들의 시선은 이제 경계심과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공개적인 치욕을 안겼던 크고 일병간과 그 무리는 민지 하사를 피해 그림자처럼 숨어 다녔습니다. 보급창으로 출근하는 민지 하사를 향해 지나가는 젊은 병사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며 김 하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극도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에 다시금 타인의 관심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의 정점은 해군 작전사령부에서였음이다.
며칠 후 해군 전체를 이끄는 고위 장성인 초의 사령관 하츠의 평택 기지를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오직 하나, 김민지 하사의 어둠의 그림자 작전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 사령관은 정 사령관에게 문건을 확인받은 후 민지 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고 그 경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최 사령관은 민지 하사가 15년 전 자신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녀를 해군 전체의 자랑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최 사령관은 정 사령관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사령관, 기지 내 모든 대원들에게 정식으로 공지하게. 김민지 하사는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공식 인증한 특수 임무 수행자임을, 다시는 그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시키게. 그날 오후 3시 기지 전체에 정사령관의 공지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목소리는 김민지 하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이제 그녀의 과거를 의심하는 문제의 흔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영웅적 임무 수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인정은 민지 하사에게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보급창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장비 요청을 핑계로 찾아오는 병사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심지어는 사인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사님, 영웅이십니다. 식사라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주말에 같이 외출하시죠. 사람들은 그녀의 숨겨진 영웅 스토리에 열광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과도한 관심이 쇄도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지 하사가 그토록 원했던 무관심 속의 평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원치 않던 관심 속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보급창 상급자인 김상색에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상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김 상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한다. 갑자기 영웅이 되었으니 힘들겠지. 그러자 민지 하사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전이 더 좋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무시하고 투명 인간처럼 여겼을 때가요. 김 상사는 충격에 찬 눈으로 민지 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좋았다고? 네, 그때는 오직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민지 하사의 솔직한 고백은 그녀의 진정한 갈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영웅 대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소박한 일상과 임무의 완수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과제는 세상의 인정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고요한 삶을 다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의 상대는 적진의 특수 요원이 아니라 다음 타인의 과도한 관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존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출근 시간을 30분 앞당겨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 동안 그날의 핵심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 피크타임을 피해 일찍 식사를 마치거나 아예 간단한 간식으로 대체했습니다. 보급품 요청 또한 직접 대면하는 대신 반드시 전화나 서면으로만 접수하도록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관심의 물결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목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기지 내의 화제가 되었기에 단순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하사님 덕분에 기강이 바로 잡혔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표본이십니다. 그녀는 이 모든 칭송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이제 영웅의 표식이 되었지만 정작 그 흉터를 지닌 본인은 영웅의 삶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주일 전 그녀에게 경례를 올렸던 황 대령이 보급창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민지 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고
황 대령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소문 들었네. 최 사령관이 직접 다녀갔다지?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그는 민지하사를 응시했습니다. 궁금했네. 자네의 그 전설적인 과거가 만천에 드러났는데 왜 여전히 이곳에 머무는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대령님. 이곳에는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만 완수하면 됩니다. 민지하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황 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네. 현장에 오래 있다 보면 가끔은 자네처럼 조용한 곳이 그리워지기도 하지.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젊은 대원들이 자네의 묵묵한 일하는 모습을 보며 배울 것이네. 말로 하는 가르침만이 가르침은 아니지. 황 대령의 말은 민지하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안식이 역설적으로 최고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 그녀의 고요한 일상은 이제 의도치 않게 기지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는 무언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관심을 원했지만 타인의 존경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지 하사의 평화는 이제 투명함이 아닌 존중 위에서 새롭게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임무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고독한 균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지 하사의 일상은 이제 원했던 무관심과 얻게 된 존경심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새로운 규칙, 이른 출근, 피크타임을 피한 식사, 서면 위주의 업무 처리, 덕분에 보급창은 다시금 고요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존경심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평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 더미 속에서 코드와 재고 목록의 숫자 속에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단순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녀에게 안정을 허락하기 위해 잠시 멈췄을 뿐 곧이어 더 크고 파괴적인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월 15일 새벽 3시 50분 해군 평택 기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의 순찰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어둠 속을 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지하사는 습관처럼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나 창밖의 평온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시작될 이른 아침 체력 단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정적을 갈라버리는 거대한 폭발음기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쾅! 폭발은 기지 내 전력 공급 시설 쪽에서 발생한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기지 전체의 조명이 꺼졌고 숙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전이다. 무슨 일이야. 사방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하사는 침착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음의 방향과 규모로 볼 때 유의도적인 공격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되어야 할 시간이 지났지만 전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신 장비 또한 모두 침묵했습니다. EMP 공격인가? 민지하사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자장비가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자가 전력을 차단하고 기지에 침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복되는 손전등을 든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 무정이도 안 먹혀. 혼란 속에서 민지하사는 가장 냉철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군복을 갖춰 입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훈련된 본능은 15년간의 평화 속에서도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병사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폭발하고 모든 게 먹통이 됐습니다. 경보는 울렸습니까? 아니요. 그건 마저도. 전력과 통신이 동시에 차단된 상황. 민지하사는 즉시 외부 침입자의 동선과 목적감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기밀 정보를 노리고 본부 건물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기고로 가야 합니다. 민지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무기고로 향했지만 전자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비상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는 병사들을 뒤로하고 민지 하사는 무기고 근처의 비상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기계식 잠금 장치였기에 그녀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열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구형 소총 몇 정기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MKLA 구형 소총 가해를 집어드는 순간 15년 전 작전 당시의 감각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소총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탄창을 장전한 후 안전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무기를 다루는 모습은 보급병이 아니라 완벽하게 단련된 특수요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남문 게이트 방향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저쪽에도 침입자가 있습니까? 민지 하사는 즉시 남문 게이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병사들에게 본부의 상황을 알리고 지원군을 요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 혼자 확인하겠습니다. 한 명이 더 빠릅니다. 민지 하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의 그림자를 따라 신중하게 이동했습니다. 남문 게이트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펜스 일부가 파괴되어 있었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 5명이 기지 내부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장하고 있었으며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교하고 조직적이었으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 분명했습니다. 5명, 민지 하사는 침투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히 본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민지 하사는 게이트 근처의 경비 초소로 몸을 숨겼습니다. 15년 전 어둠의 그림자 작전에서 습득했던 모든 전술적 지식과 본능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다시금 전장 속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침입자가 경비 초소 근처로 접근했을 때 민지 하사는 숨을 고르고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탕!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침입자는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적이다! 나머지 침입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엄폐물을 찾아 방역을 준비했지만 민지 하사는 이미 다음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한 후였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침입자가 쓰러졌을 때 남은 침입자들은 당황하며 경계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 안에 뭔가 다른 놈이 있어. 그들의 무전 교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지 하사는 야간 시야가 제한된 상황과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남은 침입자들을 포위하는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단독 행동 능력은 15년의 시간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침입자와의 교전은 근접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민지 하사는 소총을 이용한 근접 격투술로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15년 전 그녀에게 생존을 가르쳤던 처절한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침입자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민지 하사가 더 빨랐습니다. 멈춰! 그녀의 외침과 함께 짧은 교전이 이어졌고 마지막 침입자마저 무력화되었습니다. 남문 게이트 주변은 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5명의 침입자 모두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민지 하사는 소총을 든 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추가 침입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분 후 손전등 불빛과 함께 기지의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김 하사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 하사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보고했습니다. 침입자 5명 모두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간결한 보고는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혼자서요? 5명을 전부?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믿기지 않는 경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 하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흉터가 상징하는 진정한 의미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보급창의 작은 여성 하사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기지 전체의 구원자로 재림했습니다. 새벽에 어둠이 걷히고 해가 솟아오르자 해군 평택 기지는 전날 밤의 사건이 남긴 충격과 경악 속에 잠겼습니다. 침입자 5명이 김민지 하사단 1명에게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작전 성공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곧바로 전력이 복구되고 통신이 정상화되었지만 기지 전체에 퍼진 소문은 김민지 하사의 실체가 그들이 이전에 상상했던 모든 영웅담을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확인 결과 침입자들은 외국 정보기관 소속으로 기밀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침투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사령관은 만약 김민지 하사가 아니었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지 불과 몇 시간 후 김민지 하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8시에 보급창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상급자인 김 상사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맞았습니다. 김 하사, 정말 괜찮은가? 어젯밤에 그 모든 일을 겪고 며칠 휴가를 내는 것이 어떻겠나? 민지 하사는 고요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사님. 저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과거의 침묵처럼 어떤 과시나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직업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녀의 존재를 둘러싼 분위기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의 관심은 호기심과 의혹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번의 관심은 진정한 존경과 경외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지 내 모든 대원들은 이제 그녀를 보급창의 작은 여군이 아닌 기지를 구한 구원자, 살아있는 전설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출근길, 그녀를 마주치는 모든 병사들은 허리를 숙여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하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감사의 인사에 익숙지 않은 듯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오전 중 정사령관이 직접 보급창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김민지 하사와 단둘이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 하사, 정말 훈장을 받지 않겠나? 이번 공적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서훈이 반드시 필요하네. 정사령관은 간절하게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령관님. 훈장은 필요 없습니다. 민지 하사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승진은 어떤가? 내 능력은 이미 특급 간부 이상이야. 더 이상 보급창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엔도 없네. 정사령관은 그녀의 능력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민지 하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정사령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공적은 모두가 인정했지만 그녀의 소망은 오직 평범한 일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민지 하사가 식당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추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연스러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가득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모두 기립하여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하사님, 고맙습니다. 민지 하사는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지만 이 모든 존경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는 다른 기지와 육군, 공군 본부에서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김민지 하사님과 같은 인재를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 기지로 전속할 의향은 없으신지? 모든 제안은 민지 하사에 의해 정중하게 거절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부하며 사생활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사나 방송의 스포트라이트보다 오후 6시에 보급창을 닫고 숙소로 돌아가는 규칙적인 일상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15년 전 그녀와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동료 중 한 명이었던 이 상사과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는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지야, 네가 또 일을 냈구나. 역시 너답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도 아직도 여기 보급창에 박혀 있다니. 민지 하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상사님. 복잡한 것은 싫습니다. 이 상사는 민지 하사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흉터가 이제 진짜 불멸의 증표 공가 되었구나. 예전에는 숨겨야 할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자네가 짊어진 숭고한 임무의 상징이 되었어. 민지 하사는 흉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제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것이 김민지 하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 의미가 변했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여전히 가장 고독했던 과거의 기록인데 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군 전체를 이끄는 최 사령관이 다시 한번 평택 기지를 방문하여 민지 하사와 마지막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일로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네. 훈장과 승진을 거부하는 자네의 뜻을 존중하겠네.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의 그 흉터는 이제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해군 정신의 상징이 되었어. 최 사령관은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선택한 보급병의 자리를 영원히 존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건 이후 김민지 하사의 일상은 마침내 진정한 뉴노멀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존경했지만 그녀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존칭과 존대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적절한 예의와 존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급창의 작은 여군은 이제 투명 인간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기지의 굳건한 신뢰와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가 상징하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오늘도 묵묵히 보급창의 서류 더미를 정리합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칭송이 아니라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또 완벽하게 처리된 오늘의 보급 목록이었기 때문입니다. 평택 해군 기지는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평온이었습니다. 김민지 하사를 둘러싼 무지와 조롱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는 그녀가 원했던 존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이제 불편한 호기심이 아닌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깊은 신뢰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드라마틱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김민지 하사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체력을 단련했고 누구보다 먼저 보급창에 도착해 조용한 시간 속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녀의 업무 처리 방식은 더욱 효율적이고 완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지의 영웅,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보급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일가의 하사로 규정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나 영광이 아니라 맡겨진 임무의 완벽한 완수 그 자체였습니다. 한가로운 목요일 오후 김 상사가 보급창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민지 하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제 복잡함 대신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 하사, 이제야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군. 어때? 지금 기분은? 민지 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전보다 조금 다르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다르다니? 무엇이? 김 상사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람으로서 봐주는 것 같습니다. 김 상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은 변화 아닌가? 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일은 같습니다. 민지 하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일이 같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안정의 근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지 내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일상적인 전설이 되었습니다.
신입으로 전입 온 병사들은 그녀의 흉터와 단독 작전 이야기를 듣고 경외했지만 이미 기지에 있던 병사들은 그녀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웃음이나 개인적인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헌신너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수부대의 황대령대이 다시 한번 보급창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요청도 감사의 표시도 아닌 그저 오랜만에 만난 전우로서의 방문이었습니다. 자네가 원했던 대로 되었군. 조용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존중받으면서 황대령이 말했습니다. 민지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령님께서 저를 이해해 주신 덕분입니다. 황대령은 민지하사를 응시했습니다. 자네에게는 언제든지 훈장과 지휘관 자리가 열려 있네. 하지만 자네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일 것이야. 그는 덧붙였습니다. 보급창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자네의 모습이야말로 어떤 화려한 훈장보다도 더 큰 본보기가 되고 있네. 자네는 스스로 원했던 안식처에서 오히려 가장 강한 리더십 암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 민지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김민지입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진 물품들을 제때 정확하게 분류하는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민지 하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칭송을 피해 가장 낮은 곳으로 숨어들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그녀의 진정한 가치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를 숨기려 하지도 과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흉터는 그저 그녀의 과거였고 현재를 구성하는 일부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 어느 금요일 저녁, 보급창 문을 잠그면서 민지하사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녀의 진정한 모습밭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인정했고 존중했습니다. 그녀의 평화는 이제 타인의 존중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왼쪽 손목의 흉터를 가볍게 매만졌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거나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과 선택을 증명하는 자치불멸의 낙인이었습니다. 김민지 하사는 해군 기지의 고요한 밤거리를 걸어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뒷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국가를 구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영웅의 고독하고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평택 기지 해군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조용한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흉터는 영광의 증표가 되었고 그녀의 보급창은 진정한 영웅이 숨쉬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했지만 세상은 그녀의 그 평범함 속에서 가장 비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요했던 보급창의 시간은 이제 기나긴 서사를 거쳐 마침내 안정을 찾았습니다. 김민지 하사를 둘러싼 운명적인 소용돌이는 멈추었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는 타인의 존중이라는 가장 견고한 토대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짊어졌으나 현재를 묵묵히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여전히 붉었지만 그 붉은 빛은 이제 고통의 색이 아닌 덴다의 불멸의 영웅심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변화와 영광 속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은 바로 김민지 하사 자신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웅 대접을 받기 위해 승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웅의 삶이 요구하는 복잡함과 시끄러움을 경멸했기에 거부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화려한 훈장 수여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급창의 재고 목록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찾아낼 수 없도록 완벽하게 숫자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고 평택 기지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전입 왔습니다.
신병들은 김민지 하사를 살아있는 전설로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단독 작전 이야기와 그녀가 훈장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여전히 경외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존경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이제 부담스러운 관심이 아닌 깊은 신뢰와 본보기가 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 신입 장교가 보급품 요청 서류를 들고 보급창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민지 하사를 보자마자 긴장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민지 하사님, 안녕하십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신입 장교의 눈빛에는 순수한 동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 하사는 펜을 내려놓고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보급 담당자입니다. 필요하신 물품이 있다면 서류를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위대함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규정하는 역할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전에 했고 일병의 무리 역시 시간이 흐르며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은 민지 하사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는 그들의 사과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지 하사를 조롱했던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고 그녀의 묵묵한 일처리 방식이야말로 어떤 연설보다 강력한 가르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사과와 용서를 넘어 무언의 이해와 존중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지 하사의 일상은 이제 완벽하게 그녀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른 출근, 고독한 점심, 그리고 완벽한 업무. 그녀는 스스로에게 가장 안락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정의하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을 증명하는 고독한 훈장이었고 그녀가 이룩한 평화의 역설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김 상사는 어느 날 민지 하사를 보며 진심으로 뿌듯한 듯 말했습니다. 김 하사, 이제야 자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은 것 같군. 민지 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그 일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김민지 하사의 최종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적과 싸워 이겼고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겼으며 마침내 운명의 아이러니마저 이겨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안식은 무관심이 아닌 존중 속에서의 자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광을 숨기기 위해 보급창을 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보급창을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 그녀의 붉은 흉터, 그녀의 묵묵한 일상은 이제 해군 평택 기지의 모든 대원들에게 강인한 정신과 겸손함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적인 서사가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하사는 오늘도 해군 보급창 3호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합니다. 그녀의 왼쪽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이제 그 흉터는 고독의 표식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 속에서 피어난 가장 강렬한 자부심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기지 전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마주치는 이 조용하고 작은 보급병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기지의 영혼을 지탱하는 변치 않는 영웅이라는 사실을